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물리학 원 수능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어느 영역에서 출제되는지 살펴보고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시험 전략을 적용해서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서 출제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원은 총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1단원 역학, 2단원 전자기학, 3단원 파동이에요. 역학에서 약 9문제, 전자기학에서는 6문제 정도, 파동에서는 5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 같고요. 문항분포와 똑같이 난이도도 역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파동에서는 쉽게 출제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역학이 가장 어렵고 파동 단원은 공부할 만 하잖아요. 아래에 있는 주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한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개의 영역이 융합돼서 출제되기도 한다. 고난도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중난이도, 중상난이도 이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다고 하는 파동과 정보통신에서는 어떤 주제로 출제되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두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파동의 기초를 배우는 단원과 이중성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파동의 기초를 배우는 단원에서는 파동의 표현, 파동의 종류, 파장, 파동의 속력, 횡파, 종파 이런 기초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전반사와 강통신 무조건 나옵니다. 꽤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형도 중요하고 파동의 간섭도 중요합니다. 이 파동의 간섭은 정량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아주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중성에서는 약간 뻔합니다. 빛의 이중성, 광전 효과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P분의 하, 그리고 이 물질파가 이용되는 전자현미경 반드시 알아둬야 되죠. 두 번째 대단원으로 전자기학을 배우는 단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단원은 전기와 자기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전기와 자기에서 적게는 2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에서는 전기력은 요 전 교육과정보다는 약간 중요도가 감소한 것 같아요. 그래도 출제된다면 좀 쉽게 나올 것 같고 보호의 원자 모형 거의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원자 모형이 원자 하나에 대한 에너지 준이라면 원자들이 모여있는 고체를 다루는 고체 에너지띠,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 에너지띠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반도체, 소자. 반도체를 접합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다이오드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이오드의 특징 또는 그 다이오드를 몇 개를 연결해서 정류회로를 만드는 그 정류회로로 나온다면 약간 까다롭게 출제될 수도 있다. 자기는 약간 뻔합니다. 자기장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기, 유도. 유도 전류의 색은 어떠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떠냐? 이 두 부분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고 물론 이 사이에 있는 물질의 자성,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도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들은요. 자성과 전자기 유도가 융합돼서 출제될 수가 있고 반도체 소자와 전자기 유도가 융합돼서 출제될 수가 있고 융합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적어서 융합을 하다 보면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을 써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 이 전 교육 과정처럼 융합 문제를 많이 내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마지막 역학과 에너지의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1단원은 힘과 운동인데 이 단원이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4문제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문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운동이 나와요. 속력이 변하거나 또는 방향이 변하는 문제, 그것들이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거나 그 중에 하나만 변하거나 이런 운동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문제 전통적으로 어렵게 출제될 수가 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는 관성 법칙이나 작용 반작용 법칙은 쉽잖아요. 주로 좀 중난이도 이상으로
출제한다면 F는 ma, 가속도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이 운동량이 약간 강조가 되어 있어요. 4단원은 운동량과 충격량, 5는 운동량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적으로 두 문제 나오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량 보존은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고 충격량 부분은 역학적 에너지랑 융합되면서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운동량 보존과 역학적 에너지를 융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 열과 에너지에서는 이미 표시한 것처럼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나와요. 가장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하나 틀려도 3점이에요. 열과 에너지에서는 열에 대해서 최대 두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열기간, 하나는 열효율. 열기간과 열효율을 하나로 묶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열역학 과정이요. 열역학 과정, 뭐 등온 과정, 등합 과정, 단열 과정 이렇게 해서 최대 두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다. 마지막 시공간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거의 나오겠죠. 이 전 교육과정에서도 이미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교육과정에 도입된 부분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미 이 전 단원에서도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 고득점 맞으려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량과 에너지.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 뭐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과정,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과정 이 부분은 쉽게 출제되겠죠. 이상으로 출제 영역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파동 먼저 공부하고 공부할 때 쉬운 부분 먼저요. 파동 먼저 공부하고 전자기 공부하고 역학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하다가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할 수가 있죠. 네, 상난이도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 남겨두고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빠르게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학습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학습 전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어가 70점 맞고 있고 물리가 40점 맞고 있어요. 어떤 거 공부해야 됩니까? 당연히. 국어 공부해야 되죠. 물리 좋다고 물리만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 시간 밸런스를 잘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물리 내에서 어느 영역을 공부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현재 30점 정도 맞는 친구다. 어디를 공부해야 될까요? 또는 어디는 일단 남겨둬야 될까요? 저 같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는 남겨두고 또는 등가속도 운동 어려운 문제는 남겨두고 다른 부분 먼저 마스터하겠다. 조금 더 학습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점수를 정해서 그 목표 점수를 이루면서 한 단계씩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점수를 35점 정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3점 문항 5개 틀리면 35점이죠. 15점 감점이니까. 기초 문제를 다 맞추는 거예요. 이때는 전체 영역에 대한 일단 기본 문제랑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35점 목표니까 현재 막 20점 후반이나 30점 초반 이런 상태잖아요. 아직 개념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 문제들 착실히 풀고 연계 교재를 푸는데 3점에서 어려운 문제 빼고 풀어요. 기출 문제를 푸는데 예전 거 2013에서 한 2015 정도 2016년도 모의고사부터 약간씩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로 꼼꼼히 풀면서 기초 능력을 키워야 된다. 난이도 높은 거는 패스하자. 35점이 됐습니다. 40점을 목표로 했어요. 40점이면 3점 문항 3개 틀리면 41점, 4개 틀리면 38점 이 정도 수준이죠. 3, 4개 틀리면 어디에서 틀려야 되느냐? 가장 어려운 1단원에서 역학적 에너지 하나 틀리고 뭐 등가속도 운동이나 또는 운동량이 어렵게 나오거나 또는 힘의 법칙이 어렵게 나오거나 1단원에서 한 2개 또는 3개 정도 틀리고요. 2, 3단원에서 1개 정도. 2, 3단원에 뭐 있었죠? 자기장이나 전자기 유도 법칙이 만약 어렵게 나온다면 하나 틀릴 수가 있고 또는 3단원에서 광통신, 전반사 부분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틀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4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전체 영역에 대한 문제풀이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어디가 어렵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항상 어렵게 나온 부분이 기본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맞춰줘야 된다. 따라서 이 40점 목표를 할 때는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꼼꼼히 해야 되고, 특히 연계교재는 일부 고난도 몇 문제 빼고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이제 2016년 이후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이때도 최고난도 문제 2개 정도는 패스하고 풀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45점을 목표로 한다. 45점 목표면은 2개 정도 틀리는 거잖아요. 아마도 이 친구들은 1단원 역학에서 틀려야 됩니다. 1단원 역학을 다 맞추고 다른 데서 틀려서 45점 맞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학습을 한 겁니다. 아주 고난도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성 이론 나왔다.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다. 어렵지만 나는 충분히 풀 수 있어.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난이도 이상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앞에 마지막 19번, 20번을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연계교재는 기본으로 다 풀어야 되고요.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까지 또는 조금 더 뒤에 한 9월 달까지는 모든 기출,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어둬야 되겠다. 그리고 2학기 후반에는 다른 과목이랑 균형을 맞추면서 개인이 선택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역학 고난도 문제를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리가 45점 이상이 잘 나오는데 다른 과목이 좀 안 나오면 당연히 물리 1은 좀 보류해두고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 35점부터 목표 세워서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하세요.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험 전략이에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보면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더 잘 알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지지 말자고요. 어떻게 풀어야지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을까? 시험 전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전제는 이겁니다. 계산 문제는 나중에 푼다. 과감히 패스한다. 쉬워 보여도 패스한다. 정량적인 계산 문제, 보기에 2배이다. 또는 1, 2, 3 보기에 2분의 1, 3분의 1 정량적 보기잖아요. 무조건 패스합니다. 그림 봤더니 굉장히 쉬워 보여요.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패스해요. 모의고사에는 잘 풀어오고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쉬워서 패스 안 하고 다 풀다가 수능 가면은 긴장돼서 계산 막 안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져요. 모의고사부터 쉬워 보여도 눈길도 주지 않고 바로 패스해요. 그 또 하나는 문제가 길어요. 문제가 길다는 거는 뭔가 이 사람이 어렵게 내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길이가 길다? 패스하세요. 상대성 문제를 봤더니 서술, 문두가 너무 길어. 주저리 바로 패스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쉬운 문제만 푸는 거예요. 정성적인 문제만. 크다, 작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령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영역과 자신 없는 영역을 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자기 유도를 무조건 풀 수가 있어. 약간 어렵게 나와도. 그러면 풀고 지나가요. 그렇지만 나는 전자기 유도 헷갈렸어. 근데 보니까 좀 쉬워 보여. 현혹되지 말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한 영역은 바로 패스합니다. 다른 거 먼저 풀고 다시 와서 풀면 돼요. 헷갈리는 거 먼저 풀면 나중에 시간 부족해서 등에 식은땀 나면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3쪽까지만 패스하면 돼요. 4쪽은 어차피 어렵잖아요. 4쪽에서 5문제나 4문제가 있는데 16에서 20번 또는 17에서 20번이잖아요. 18번, 20번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16, 17, 18 또는 17, 18번을 살짝 보면서 정성적인 내용이다.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부분이다. 라면은 잠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쪽까지만 패스하면 4쪽을 살짝 보면서 한두 개 도전하거나 그때 다시 앞쪽으로 가서 조금 쉬워 보이거나 평소에 자신 있던 부분을 먼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또 바로 패스해야 돼요. 문제를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 전략은 간단해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문제를 한눈에 보고서 이거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야. 판단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판단 기준이 요 계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계산 문제 먼저 과감하게 패스하자. 왜냐하면 계산 문제는 어렵게 나올 확률도 높고 또는 계산하다가 틀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때 연습 안 하고 수능에서는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했던 여러분들의 선배, 그렇게 한 친구들 없어요. 네, 지금까지 출제 영역이랑 학습 방법 그리고 시험 전략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시험 전략을 우리 이번에 치른 3월 모의고사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여서 패스하거나 본인이 어려워하는 영역이어서 패스하는 요령 말고요. 시험 문제를 풀 때 힌트를 체크를 하고 그것을 문제에 표시를 하면서 풀도록 합니다. 1번 수평면 위의 P점에서 비스듬히 던져진 공이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였다. 가속도 운동이죠. 속력이 변한다. 올라갈 때는 빨라지고 내려올 땐 느려져요. 니은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틀렸죠.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니까 계속 변합니다. 변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작다. 직선거리는 이동거리보다 작다. 맞죠? 기억 디귿. 2번 드론에 연결된 질량 M 상자가 공중에 정지해 있다. 핵심 힌트예요.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중력은 질량 곱하기 G죠. 틀렸습니다. R자 M의 크기는 mg이다. 0이죠. 틀렸어요. 실전에서는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드론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 상자가 드론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맞습니다. 3번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충돌하여 헬륨과 A 에너지가 생겼다. 핵융합 과정이네요. 기억 A는 중성자이다. 질량수와 전하량이 보존돼야 돼요. 반응 전의 질량수. 중수소, 삼중수소 2 더하기 3, 5죠. 근데 헬륨은 4니까 얘 질량수 1이에요. 전하량은 수소 2개니까 밑에 1, 1, 2죠. 근데 헬륨도 2니까 얘는 전하량 0이구나. 중성자 맞다. 핵융합 반응 맞죠? 헬륨의 질량은 이거이다. 틀렸습니다. 에너지가 방출됐기 때문에 부등호 관계가 있어야 돼요. 4번 패스. 5번은 실험 문제인데 만약에 역학 문제가 실험 문제로 나왔다면 과감히 패스하는 것을 추천을 해요. 스탠드에 유리막대를 매달고 자석을 가까이 간다. 또 지폐를 매달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간다. 그랬더니 N극을 가져갔을 때 A가 밀려났어요. A는 반자성이구나. B는 끌려왔다. B는 상자성이거나 강자성이구나. 기억 A가 끌려온다이다. 반자성에 N극을 가까이 하건 S극을 가까이 하건 밀려나야 되죠? 틀렸어요. 유리막대는 강자성체이다. 틀렸어요. 넘어갈 수 있겠네요. B에는 외부 장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물질이 있다. 네, 인력이 작용했으니까 맞죠? 6번 어떤 기체가 팽창을 했는데 등압 팽창, 단열 팽창을 했대요. 그리고 온도가 변했다. 온도를 옳게 비교한 것은 연력학 과정이니까 네, 제1법칙 사용합니다. 델타 U 플러스 W. 등압 과정 먼저 보면요. 팽창했으니까 W 플러스예요. 근데 온도 변화를 비교해야 되는데 온도가 변했다는 걸 알려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알아야 되죠. 근데 판단이 안 되죠. Q를 모르니까. 따라서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사용을 해요.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어. 온도도 증가하는구나. 단열 팽창 Q가 빵이에요. 0은 델타 U 플러스 W인데 W가 플러스야. 델타 U는 마이너스 온도 감소. 이렇게 되겠네요. 1, 0, 2. 네, 정답은 4번. 7번. 상대론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문두가. 그런데 일단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번.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기에 놓고 무선 충전. 전자기 유도예요. 코일 A, B가 있다. A는 A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I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여기 충전기에 있는 전류가 변해서 코일 B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겨서 충전을 할 수가 있다. I가 증가할 때 B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맞죠? 감소할 때도 흘러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무선 충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맞았죠? 전자기 유도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험인데 전기 전후성, 도체, 부도체, 반도체 풀만 할 것 같다고요. A, B는 도체 또는 절연체이다. A를 이용해서 구성한다.
스위치를 닫아 검역에 흐른 전류를 측정한다. B를 바꾸어서 한다. 다에서는 전류가 흘렀다. 다는 A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전류가 흘렀습니다. 도체죠. 따라서 B로 바꾸어서 한다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았으니까 B는 절연체이다. 기억 A는 도체. 맞았습니다. 전기 전도성은 도체가 절연체보다 좋다. 맞았어요. B. 절연체는 반도체에 비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크다. 맞죠? 정답은 5번. 네, 10번.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 연직 위에 자침과 나란한 직선 도선을 고정시킨 다음에 직선 전류를 바꾸면서 자침의 N극이 회전한 거를 보는 거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T1일 때 자침의 N극이 북서쪽을 가리켰대요. 이렇게.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 방이라는 거죠. 서쪽. 오른손으로 말아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도선 아래에서 서쪽으로 생겨요?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쪽 방향이다. 자, 보기 기억. T1일 때 나침반의 중심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쪽이다. 맞았어요. 니은. 직류 전원 장치의 단자 A는 플러스 극이다.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이다. 맞았습니다. 디귿. 자침의 N극이 북쪽과 이루는 각은 회전하는 각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맞죠? T2일 때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 다음 11번.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냈다. A, B가 있는데 A의 에너지가 더 작네요. 나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2인 상태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 중에서 파장이 긴 건 4개. 2인 상태면 네, 가시광선 영역이죠. 이 4개가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때 파장이 긴 것부터니까 3에서 2, 4에서 2, 5에서 6에서 2. 그러니까 발목 계열 중에서 3, 4, 5, 6에서 2로 떨어진 것만 가시광선이죠. 기억,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아주 중요한 식 있죠. E는 하F.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A가 더 작고. 따라서 진동수도 A가 작아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광자한계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이게 작잖아요. 그림에서. 맞았어요. B의 파장은 나 그림을 봐야 되겠네. 파장이 긴 게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인데 B는 지금 4에서 2니까 여기 450보다 작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12번.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W에 일을 하고 Q만큼 방출했다. 열기관. 이 열기관의 효율은 아주 기본으로 나왔죠. 고열원에서 들어간 게 두 개로 나눠지니까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은 Q 플러스 W이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량분의 외부의 한 1. 정답은요? 3번. 그림 보니까 광전 효과인데 그림만 두 개 단순히 나왔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 그래프가 나오거나 표로 나오면 패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속판에 A, B를 비췄더니 전자가 방출되었는데 운동 에너지는 요거이다. 이쪽이 운동 에너지가 더 커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진동수는 A가 더 크구나. 기억.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물질파의 파장은 이쪽에서 나온 전자가 물질파의 파장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람다는 P분의 하는 MV분의 하인데 둘 다 전자니까 속력 비교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큰 놈이 속력도 크죠. A의 속력이 크니까 A 기준으로 A가 V가 크니까 A의 람다가 작아야 돼요. A가 B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진동수랑만 관계되죠. 틀렸어요. 14번. 불순물 A를 도핑한 반도체 A. A를 보니까 전자가 하나 더 있네. 네, 최외곽 전자가 5개라는 거죠. A는 N형 반도체고요. 나는 A를 포함한 PN 접합 다이오드에 연결된 불이 켜졌다. 이거 플러스예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P 플러스, X가 P형, Y가 N형. 따라서 A는 Y. 1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의해야 되겠네. 옳지 않은 것은 잘 안 물어보는데요. 1번. A의 원자과 전자는 5개이다. 맞습니다. A는 N형 반도체이다. 맞아요. 다이오드의 순방향, 불이 켜졌죠. X가 A이다. A는 Y죠. 틀렸습니다. Y에서는 N형은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았습니다. 15번. 스피커가 2개 나왔습니다. 간섭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직각 표시가 딱 돼 있으니까 스피커가 나라는 선에 있고 이 O는 두 꼭지점 PQ를 잇는 선의 중점이다. 정 가운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AB에서 발생한 소리는 P에서는 상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O에서는 보강. 이렇게요. 기억, Q에서 상쇄 간섭한다. P의 대칭점, Q에서 상쇄 간섭. 맞습니다. 중첩된 소리의 세기는 P와 O에서 같다. 중첩된 소리, 보강인 곳에서 더 커야 되겠죠? 틀렸어요. PQ에서 보강 간섭하는 지점에서는 짝수계이다. 자, 여기는 보강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보강이 일어나면 반대쪽에서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3개. 홀수계네요. 틀렸어요. 정답은 1번. 16번 보기 보니까 계산 문제. 잘 패스했습니다. 3쪽까지만 패스하면 끝이에요. 4쪽에서는 한 문제 정도 볼까 말까. 봤는데 17번은 봐야 되겠네. 전자기파 기억니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수은에서 방출된 기억이 형광등 내부에서 기억 자외선이죠. 형광물질에서 뭐가 나와요? 형광등, 가시광선 나오는 거죠. 자외선, 가시광선. 실전에선 바로. 좀 더 보면요. 살균기는 식기소독기, 자외선, 맞네. 광학현미경, 영상장치, 가시광선. 맞습니다. 19, 20번은 볼 필요가 없고 18번도 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는다.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4쪽 빼고 몇 개 패스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16번 하나, 상대론 2개, 4번 3개를 패스했는데 이번에 3월 모의고사가 워낙에 쉬워요. 보통 한 5개 정도 패스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좀 쉽기 때문에 3개 패스한 겁니다. 많이 패스하더라도 그 페이스대로 자기를 믿고 푸시기 바랍니다. 7번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 B에 대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광원과 PQ는 B에 대해 정지했다. 광원과 PQ는 거의 이런데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A가 관측할 때예요. P 사이의 거리,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이다. 표시를 해둘게요. 여기가 L이에요. 누가 봤어요? A가 본 겁니다. 상대론에서는 누가 관찰했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출발한 게 동시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A가 보면 이 전체 박스가 왼쪽으로 가고 있죠. PQ도. 이 빛이 P로 갈 때 P는 빛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Q는 빛이 오는 방향으로 가는데 동시에 도달했어요. 어디가 더 가까워야 됩니까? P가 더 가까워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거리가. 보기 1번. A가 관측할 때 B의 속력은 0.65보다 크다. 상대 속력은 서로가 볼 때 같아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이쪽이 더 크죠? 틀렸어요. B가 관측할 때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하였다. B가 관측할 때는 P, 광원, Q가 다 정지했기 때문에 가까운데 먼저 도착해요. P에 먼저 도착해요. 맞았습니다. B가 관측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서로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틀린 보기예요. 5번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 크다. 틀렸습니다.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누구가 보거나 똑같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제 그 역학 문제가 남았고 16번 맞네? 16번 파동 문제가 남았는데 남은 거 먼저 풀 때도 웬만하면 역학 문제를 나중에 푸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16번 먼저 풀어볼게요. 파동 매질 A와 매질 B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있다. X에 따라 변이를 나타냈다. 나는 가순간부터 P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파동의 속력을 구하시오. 속력 아주 중요하죠. V는 람다 F 또는 T분의 람다죠. 람다는 그림에서 나와 있어요. 3부터 7이 한 파장이니까 4cm고요. 주기는 P에서 나왔지만 파동이 매질을 다른 매질로 진행하더라도 진동 속도는 주기는 바뀌지 않는다. 0.2초죠? 0.2니까 40 나누기 2 20cm/s이다.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연결한 후 이런 문제 많이 나왔는데 AB가 L만큼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1, T2이다. 질량은 B가 A의 4배이다. 써주세요. 이렇게. 그때 T1분의 T2를 구하시오. T1분의 T2 거리가 나왔습니다. 네, 등가속도 운동 하겠죠? 어떤 식을 써야 됩니까? S는 2분의 1 AT 제곱을 쓴다. 근데 거리가 같으니까 2분의 1 A의 가속도 TA의 제곱은 2분의 1 B의 가속도 B가 걸린 시간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가속도를 알아야 되죠? 근데 전체 질량은 똑같잖아요. 전체 질량 똑같은데 R자임이 여기는 4mg고 여기는 mg니까 가속도는 이쪽이 4배다. 여기는 4a, 여기 a예요. 여기는 4a고요. 여기는 a니까 tb가 ta의 2배여야 되겠네요. tb라고 썼네. 1, 2라고 쓰면 되는데 2배. 2번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 한 문제 남아 있습니다. 여기 18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18번을 먼저 풀어도 되겠죠. 워낙에 지금 4번 정도면 앞에 있으니까 먼저 풀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먼저 풀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반원형 매질 A 또는 B의 경계를 따라 점 PQ 사이에서 광원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빛을 쐈대요. 그랬을 때 전반사 여부에 따라서 범위를 1, 2로 구분하였다. 각이 작을 때, 각이 클 때요. 언제 전반사 됩니까? 이쪽이 입사각이니까 이쪽으로 각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갑니다. 세타가 클수록 커지면서 어느 순간 전반사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각이 큰 쪽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전반사가 일어나는 영역이랑 일어나지 않는 영역, 요 경계 A 같은 경우에는 42도가 임계각이 되고 B는 34도가 임계각이 된다. 기억, 전반사가 일어나는 범위는 1이다. 틀렸어요. 굴절률 비교하래요. A는 42도부터 전반사가 일어나죠. 즉 A는 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안 꺾이는 거예요. 속력이 B보다 A가 더 빨라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굴절률은 거꾸로죠.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맞습니다. A와 B로 광섬유를 만든다면 굴절률이 작은 A로는 네, 클래딩 만들어야 되죠. 틀렸어요. 정답은 2번. 물론 좀 정량적인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파동에서 굴절될 때 굴절 법칙 쓰면 되죠. n 사인 세타가 두 매질에서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공기로 진행할 때 전반사 되었다고 하면 공기의 굴절률 곱하기 사인 90도 1이에요. 는 n 곱하기 사인 세타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때 n은 사인 세타 c분의 n 공기니까 n 공기는 공통이고요. 세타가 커지면 n은 작아지는 거예요. 임계각이. 근데 a의 임계각이 더 크니까 n은 a가 더 작겠다. 이렇게 표시하고 풀어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19번이랑 20번은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질문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일단 하나는 패스를 해야 된다. 어떤 거 패스합니까? 정량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가 약한 부분 과감히 패스한다. 문제에서 나온 힌트 체크하고요. 그림에다 표시하면서 풀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부터 꼭 패스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제풀이는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선배들의 비교과 활동을 몇 가지 예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과제를 줄 거예요. 개별 과제를 꼭 해야지 출석 인정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기초학습, 심화학습, 조사, 탐구활동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비슷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은 해야 될 때다. 주제라도 선정할 때입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